펑크로 블라디미르 푸틴의 금고로 들어가던 마지막 외화 수입원이 물리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우스트루가에서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러시아의 유일한 서방 에너지 관문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러시아의 해양전설이 부두에 충돌했습니다. 이 충돌은 2026년 2월 15일에 발생했으며 단순히 부두 벽을 부순 것 이상으로 러시아의 서방으로의 마지막 안전한 출구에서의 운영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전략적 자살 행위입니다. 교통검찰청이 이 사건을 단순한 항해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는 동안 진실은 콘크리트 아래에 숨겨져 있다. 항구가 무너지고 배가 침몰하며 러시아의 해양력이 우크라이나 미사일의 무게가 아닌 자체 부주의의 무게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2026년 2월 14일 러시아 레닌그라드 지역의 전략적 항구인 우스트루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항구가 아닙니다. 크렘린의 에너지 수출을 유지하는 주요 동맥으로 수십억 달러 상당의 석유가 흐릅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이 동맥이 막혔습니다. 2026년 2월 14일 우스트루가 항구에서 석유 제품을 적재하기 위해 도착한 고굴 함대의 유조선 토니가 유니버설 로딩 터미널 부두에 접안하기 위해 조종하고 있었다. 이 16년 된 스웨즈막스급 유조선은 거대한 강철과 관성의 덩어리였지만 도킹 절차는 순식간에 재난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유조선은 멈춰야 할 곳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어할 수 없는 속도로 부두벽에 부딪혀 성냥개비처럼 항구 크레인을 베어버렸습니다. 충돌의 충격으로 콘크리트 키가 산산조각 났고 적재 장비가 파괴되었습니다. 러시아 교통검찰청은 즉시 항해 안전 위반으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조종사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유조선의 관성을 잘못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미한 접촉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유니버설 로딩 터미널은 발트해를 통한 러시아 원유 수출의 가장 중요한 출구 중 하나입니다. 크레인의 붕괴와 부두의 손상으로 인해 그 지점에서 석유를 적재할 수 없습니다. 유조선은 해상에서 대기해야 하며 현금 흐름이 즉시 중단됩니다. 우스트루가의 운영 능력은 이 단일 사건으로 인해 심각하게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스트루가의 이 금속 더미는 러시아 해양 부문의 부패의 가시적인 면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재앙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역사적인 발틱 조선소에서 더 깊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된 선박 중 하나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선소에서 침몰했습니다. 러시아 해군을 위해 큰 기대를 안고 건조된 현대식 프로젝트 2347 공급 예인선 카피탄 우사초프는 단 한 번의 임무도 수행하지 못하고 단 한 척의 배도 구조하지 못한 채 단 한 발의 적의 총알도 맞지 않고 단 한 발의 미사일도 발사되지 않은 채 8월 9일 밤에 자체 부두에서 침몰했습니다. 길이 70m, 3,200톤의 이 강철 선체는 러시아 북부 함대에 합류하여 얼음바다에서 작전할 예정이었지만 항구의 잔잔한 물에서도 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사 보고서는 사건의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침수는 보조 기계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밤새 조선소 직원들은 물을 빼내려고 시도했지만 펌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밀봉에 실패했고 아침이 되자 카피탄 우사초프는 우현으로 기울어 해저에 가라앉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재난의 이유는 충격적입니다. 우스트루가에서의 사고는 운전자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앞바다에서 이 배가 침몰한 것도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둘 다 같은 부패한 시스템, 미지급 임금, 도망가는 엔지니어들의 결과였습니다. 이 재난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선소에서 남동쪽으로 약 700km를 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의 야로슬라블 조선소에서 시작된 심각한 위기로부터 시작되었고 크렘린은 이를 덮으려 했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조선소가 아닙니다. 러시아 해군, FSB의 국경수비대, 그리고 중요한 물류 선박의 발상지입니다. 이곳은 러시아 해군을 위한 금속판을 조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륙함, 국경순찰보트, 그리고 발트해와 태평양 함대의 생명선이 되는 전략적 지원 선박도 생산합니다. 그러나 이 전략적 시설은 2025년 11월 기준으로 생산센터라기보다는 유령 도시와 같았습니다. 방위 블로그와 유출된 지역 보고서에 따르면 공장의 850명의 숙련된 노동자들은 거의 2달 동안 임금을 한 루블도 받지 못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의 승리 선전 속에서 이 배를 건조한 용접공, 엔지니어, 기술자들은 굶주림에 매몰렸습니다. 850명의 전문 인력이 의무 휴가에 들어가면서 생산 라인이 중단되었습니다. 많은 작업장이 조선소 노동자들 간의 임금 분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한편 일부 노동자들은 공장을 완전히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공장은 전기 및 난방비를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급업체들은 부품 공급을 중단했고 생산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심리적 공황이 노동자들 사이에 퍼지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이 보고서들보다 훨씬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야로슬라블 조선소는 몇 달 동안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거대한 조선소에서는 해고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의 재앙적인 위기의 전조였습니다. 이 금융위기는 현장에서 치명적인 연쇄 반응으로 변했습니다. 페트로프 한 노동자가 유출한 정보에 따르면, 그리고 영국 국방저널에 의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조선소의 사기 저하가 품질 관리 과정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중요한 수밀성 테스트는 수행되지 않았거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의욕을 잃은 직원들에 의해 형식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심지어는 방해 행위에 기울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카피탄 우사초프 예인선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발틱 조선소 부두에서 최종 장비 설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야로슬라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강을 통해 옮겨졌을 때 실제로 미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발틱 조선소 관계자들은 배 작업이 야로슬라블 조선소의 팀에 의해 수행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전문팀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카네르스키 섬 시설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건은 엄청난 재앙으로 변했습니다. 약 2달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조선소 노동자들을 생각해보세요. 이제 이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집세를 낼 수 없고 자녀의 학비를 감당할 수 없으며 부엌에서 음식을 찾을 수 없고 2달 동안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노동자입니다. 이 노동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추운 날씨 속에서 복잡하고 위험한 공합적 경이로움을 작업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추위, 세심함, 품질 관리와 같은 개념이 사라집니다. 그 자리를 깊은 절망, 집중력 상실, 그리고 아마도 시스템에 대한 무언의 분노에서 비롯된 고의적인 태만이 대신합니다. 불과 2달 전이 아니라 아마도 국제 제재가 시작된 초기부터 조선소 노동자들의 우울과 분노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카피탄 우사초프의 침몰은 이러한 물류 붕괴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 방위 산업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조가 완료된 후 장비 설치 단계에서 배가 침몰하는 것은 공학적 오류가 아니라 순전한 태만과 무능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소련 시대에서 물려받은 조선 기술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복잡한 시스템을 통합할 수 없고 수밀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그들의 항구에서 배를 띄울 인력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배의 침몰은 단순한 금속의 손실이 아닙니다. 전략적 도미노의 전복입니다. 그렇다면 왜 카피탄 우사초프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왜 러시아는 이 배에 그렇게 의존했을까요? 답은 바이트해에서 푸틴의 더러운 전쟁 그림자 함대에 있습니다. 프로젝트 23470 함선은 러시아 해군에 보이지 않는 다리입니다. 이 함선들이 없으면 러시아의 가장 큰 자산인 핵 잠수함과 대형 순양함은 안전하게 항구를 떠날 수 없고 얼어붙은 바다를 항해하거나 공해상에서 물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카피탄 우사초프는 발트해와 북부 함대의 얼음바다를 통과할 길을 개척하고 핵자산을 공해로 운반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부두에서 카피탄 우사초프의 침몰로 시작된 파도는 발트해 양쪽의 바르샤바에서 워싱턴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나토의 방어 반사 신경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한때의 회색 지대였던 발트해에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면밀히 감시되는 해역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 선박은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수족관의 물고기처럼 추적됩니다. 2025년 9월부터 나토 레이더와 위성 이미지, 영상 정보는 발트해를 항해하는 러시아 유조선과 연구 선박에서 민간으로 보이는 비정상적인 활동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들이 공식 기록상으로는 석유나 곡물을 운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군사 플랫폼으로 개조된 현대판 트로이 목마였습니다.
그렇다면 스웨덴 해안에서 엔진 고장을 겪는 러시아의 민간 선박이 UAV 발사기나 정보 장비를 갖추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는 현대식 선박으로 그것을 견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배는 표류할 것이고 심지어 나토 국가의 영해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 배 안에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치명적인 실수로 러시아는 부두에서 자체 작전 보안을 침몰시켰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루비와 같은 질산 아모늄을 실은 손상된 선박을 유럽 해안을 따라 순환시키며 일종의 떠다니는 핵폭탄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을 위협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구조선이 없어서 러시아의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떠다니는 폭탄들은 러시아 항구나 러시아가 통제하고자 하는 경로에서 폭발 위험을 초래합니다. 에코위저드 탱커가 오스트루가 항구에서 암모니아를 적재하던 중 폭발했을 때, 또는 빌라모우라 탱커가 지중해에서 폭발했을 때 이 함대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증명했습니다. 우스트루가 항구에서의 폭발은 이 위험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푸틴은 이웃의 집을 불태우려 횃불을 들고 달리다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피탄 우사초프가 등장할 때입니다. 그는 그림자 함대를 구출하는 수호 천사로 이 함대는 떠돌이 지뢰처럼 돌아다니며 자주 고장나고 충돌했으며 얼음바다를 통해 견인하여 나토의 개입 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보호자를 스스로 침몰시켰습니다. 이제 수백 척의 몫은 폭발 직전에 러시아 군용 선박들이 발트해를 떠돌고 있지만 그들을 구할 사람은 없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칼리닝그라드 사이의 좁고 위험한 회랑에서 러시아 군함들은 이제 얼음을 깨거나 고장났을 때 견인하거나 연료를 보급받을 지원이 부족합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의 존재 함대 교리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킵니다. 항구를 떠날 수 없는 배는 억제력이 아니라 단지 노출된 표적일 뿐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태평양 함대에도 암울한 그림을 그립니다. 야로슬라블은 러시아가 강 시스템을 통해 서쪽과 동쪽으로 선박을 보낼 수 있는 전략적인 내륙 지점입니다. 여기서 생산이 중단되면 블라디보스토크의 함대도 새로운 함정을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렁에 빠져 있는 동안 다른 전략적 전선에서 스스로 방어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가장 큰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발트해가 사실상 나토의 호수가 되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세계로 나가는 러시아의 관문이 적대적인 세력으로 둘러싸인 좁은 해협으로 변했습니다. 지도를 보세요. 북쪽에는 핀란드, 남쪽에는 에스토니아, 서쪽에는 스웨덴이 있습니다. 러시아 해군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칼리닝그라드로 이동하기 위해 나토의 센서, 미사일, 잠수함이 감시하는 죽음의 회랑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이러니가 시작됩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나토를 국경에서 멀리 밀어내려 했지만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국경에 1300km의 나토선을 추가했고 발트해에서의 지배력을 영원히 잃었다. 이러한 지정학적 경제적 압박의 가장 큰 대가는 러시아의 해양 산업이 치르고 있다. 서방 제재와 전쟁 경제의 무거운 부담은 자원 배분에 관한 가혹한 선택을 크렘린에 강요했다. 제한된 예산과 기술로 육군을 위한 탱크를 생산하거나 전략 해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푸틴은 지상전을 선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에 투입된 수십억 달러는 발트해와 태평양에서 러시아의 존재를 보호했을 조선소의 예산에서 빼앗긴 것입니다. 야로슬라블 조선소의 거의 파산은 이 지정학적 함정의 산업적 반영입니다. 러시아는 육상 자원 전쟁을 위해 산업적으로 해상 초강대국이라는 주장을 소비하고 있다. 러시아의 해양력 쇠퇴가 자국 항구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은 내부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크렘린은 이 쇠퇴를 그림자 함대를 통해 전 세계 바다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와 보험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유령 함대는 이제 통제불능의 괴물이 되어 러시아와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함대는 600에서 1,400척의 유조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연령이 18년 이상이고 상태가 좋지 않으며 출처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좀비 선박들은 이제 단순히 석유만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싣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예는 핀란드만에서 발생했습니다. 2024년 12월 25일 그림자 유조선 이글 S가 오스트루가에서 출발하여
놀라운 부주의로 닻을 바다에 떨어뜨리고 100km를 끌고 갔습니다. 결과는 에스트링크 2 전력 케이블과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사이의 4개의 데이터 케이블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 심각해서 핀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무장 특수부대를 동원해 외국 선박을 급습해야 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낡은 유조선들이 더 이상 단순한 환경 위험이 아니라 나토 인프라를 겨냥한 하이브리드 전쟁 무기임을 증명했습니다. 사고로 위장한 사보타주였을까요? 아니면 술 취한 선장의 무능이었을까요? 그림자 함대에 관해서는 두 가지 사이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이 함대가 제기하는 위험은 발트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달린과 같은 유조선이 자발적으로 폭발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엔진 고장, 조타 장치 잠김, 화재, 이 배들은 떠다니는 시한폭탄입니다. 이 낡은 함대가 만들어낸 위험의 사슬은 지중해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엔진 고장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폭발하거나 표류하는 유조선들로 계속됩니다. 우스트루가 항구에서 암모니아를 적재하던 중 폭발한 에코위저드 탱커나 지중해에서 폭발한 빌라모우라 탱커는 이러한 선박들이 떠다니는 시한폭탄임을 증명합니다. 물류 체인의 이러한 교착 상태는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 석유에 대한 수요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크렘린에게 전략적 체크메이트는 이 함대를 유지하는 비용이 아니라 이 함대가 운반하는 석유를 살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항구가 파괴되고 그림자 선박이 고장나면서 한때 모스크바의 가장 큰 에너지 구원자로 여겨졌던 고객들조차도 물러서고 있습니다. 인도의 대형 정유사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는 미국 제재의 압력과 증가된 물류 위험으로 인해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적은 최대 7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 중국도 구매를 18% 줄였습니다. 러시아의 친구들 전략은 할인된 석유조차 팔 수 없는 교착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를 끔찍한 역설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석유를 판매하기 위해 구축한 수십억 달러 가치의 그림자 함대가 이제 그들의 손에서 폭발하는 비용 항목으로 변했습니다. 서방 제재는 2025년까지 633척의 선박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함대의 46센트를 없앴습니다. 남아있는 선박들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수리할 수 없으며 안전한 항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더 큰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는 발트해를 사실상 환경적 인질로 만들어 서방을 협박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우스트루가에서 토니 사고에 연루된 유조선은 비어 있었습니다. 만약 가득 차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나토와 유럽연합은 이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이 목숨 선박들이 초래할 수 있는 생태학적 재앙에도 대처해야 합니다. 청소 비용으로 10억 유로가 유럽에 청구될 수 있는 잠재적 비용입니다. 모스크바가 노후한 유조선으로 발트해를 환경 재앙의 위험에 빠뜨려 유럽을 협박하려 하고 있지만 이 상황은 서방이 제재 체제를 더욱 강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가장 교묘하고 회복할 수 없는 측면은 두뇌 유출과 국가 내에 자리 잡고 있는 기술적 불안정성입니다. 조선소에서 숙련된 용접공이나 해양 엔지니어는 몇 달 동안 훈련과 경험을 쌓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해 이 분야를 떠나 택시를 운전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이러한 전문 인력의 손실은 러시아 방위 산업의 미래를 저당 잡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예인선을 침몰시키고 품질 관리 메커니즘을 운영할 수 없는 산업이 내일 어떤 공학적 전문 지식으로 핵 잠수함을 현대화할 것인가? 이러한 불안감은 전선에 있는 러시아 군대의 심리에도 암처럼 퍼지고 있다. 장군들과 군인들은 이제 정당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최신 함정이 자체 항구에서 물이 새고 가라앉고 있다면 우리에게 전달된 탱크의 장갑은 얼마나 강한가? 미사일 전자장치를 조립한 엔지니어도 급여를 받지 못해 국가에 화가 난 것은 아닌가? 자신의 산업과 무기 품질을 신뢰하지 않는 군대는 내부에서부터 부패할 운명입니다. 야로슬라블에서의 미지급 급여는 군대의 중심에 체계적인 불신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표트르 대제의 바다로의 개방 전략은 300년 후 자국 해안에 갇히고 고립된 위치로 이어졌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300년 전 표트르 대제가 세운 그 웅대한 해양의 꿈은 이제 자국 항구의 얕은 물에서 가라앉고 있습니다.
세계 반대편으로 항해하여 1905년 스시마에서 침몰한 저주받은 함대는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부두를 떠날 수 없는 우샤코프 함장과 같은 운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세계를 두렵게 했던 그 거대한 수출 능력은 우스트루가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체 유조선에 의해 짓눌리면서 파괴되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조선소 노동자들의 조용한 반란이 내부에서 크렘린의 전쟁 기계를 갉아먹고 있으며 이는 서방의 어떤 미사일보다도 더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외부 세계의 무적의 힘을 과시하면서도 이 정권은 내부적으로 너무 부패하여 스스로의 무게를 견딜 수 없습니다. 러시아 해군은 자체 조선소에서 부패 방치로 인해 황폐해졌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벗어날 수 없는 자기 파괴의 순환입니다. 푸틴의 제국은 큰 폭발과 함께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물에 잠긴 기관실의 침묵, 부두의 충돌하는 유조선의 굉음, 그리고 미지급 급여의 그림자 속에서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에 대해 계속 정보를 얻으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